자, 다음은 이제 고객의 기대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고객의 기대는 희망 서비스, 그리고 허용 영역, 적정 서비스, 예측된 서비스로 나누어집니다. 희망 서비스는 이제 그 위에 뭐 이상적 서비스가 있기는 한데요. 이제 좀 보면은, 자, 희망 서비스라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서비스를 원해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죠. 희망 서비스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이 오래된 거예요.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좀 처음에 상태로 좀 복원시키고 싶다라는 게 그 희망 서비스예요. 근데 이 희망 서비스는 개인도 알아요. 아, 처음의 상태로 좀 복원되기가 어렵구나 라는 거를 인지는 하지만 그래도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게 바로 이 희망 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허용 영역은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허용 영역이라는 거는 실패가 드러나지 않는 미발각지대 No Notice Zone인데요. 이거죠. 허용 영역이 지문을 한번 볼게요. 자, 희망 수준은 잘 변하지 않아요. 적정 서비스 수준은, 적정 서비스는 동일한 고객이라도 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 영역은 상당히 신축적이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먼저 허용 영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허용 영역은 가격이 높다거나 해당 서비스의 경험이 쌓일수록 허용 영역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차를 3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뭔가 이게 고장이 났어. 그럼 어때요? 아, 뭐 괜찮아. 뭐 이 정도까지. 허용 영역이 어때요? 관대해지나요? 아니죠. 아니, 내가 3천만 원이나 주고 차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나? 지금 화가 나서 바로 그 대리점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가격이 높다면 그거를 내가 실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실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넘느냐, 접느냐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가격이 높다면 어때요? 내가 그 실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 영역이 당연히 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험이 쌓일수록, 즉 내가 많이 안 만큼 그 허용 영역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어때요? 상당히 그 허용 영역, 내가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뭐 용인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은 어때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허용 영역 구간 안에 위치할 경우에는, 자, 허용 영역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 위치할 경우에는 성과에 대해서 어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왜? 실패가 드러나지 않은 미발각지대니까. 즉 허용 영역 안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실패가 드러나지 않는 지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죠, 고객은.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별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겠죠. 다음 허용 영역은 서비스의 이질적인 특징, 즉 다양성을 알고서 뭐냐면 고객이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여기는 뭐 30분 대기할 수 있지, 충분히 어때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허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미발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과 서비스 차원에 따라서 이 허용 영역은 아까 말씀했죠. 고객과 서비스 차원에 따라서 고객은 어때요? 고객은 만약 이 고객이 경험이 되게 많은 고객이거나 또는 내가 이 서비스를 받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근데 동일한 서비스를 경험을 해도 경험이 적거나 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때요? 허용 영역은 또 넓어지죠. 그래서 허용 영역은 되게 뭐예요? 탄력적입니다. 탄력적이에요. 허용 영역이 넓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합니다. 되게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 영역 구간 위쪽에 위치할수록, 자, 허용 영역 구간의 위쪽이죠. 희망 서비스가 있고 이상적 서비스가 있어요. 위쪽이 위치할수록 당연히 어때요?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허용 용역에 대해서 한번 봤다면 이제 적정 서비스라는 거는 이거죠. 적정 서비스라는 거는 적정 서비스는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에요. 불만 없이. 그러니까 최저의 적정, 최저 마지노선 같은 거죠. 네. 최저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라는 수준. 그래서 하지만 이 적정 서비스 수준은 동일한 고객이라도요 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허용 용역은 어때요? 이 적정 수준에 따라서 상당히 신축적,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고객의 기대 영역, 희망 서비스, 허용 영역, 적정 서비스, 예측 서비스. 예측 서비스라는 거는 내가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때 당연히 실제로 받을 거라고 기대하는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들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이 지문, 지문도 꼭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고객 기대 영향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그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특히 이 상황적 요인이 시험에서 좀 자주 이렇게 건드려졌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가 돼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내적 요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 내적 요인은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개인적 욕구, 관여도, 과거의 경험, 서비스 철학이 이 내적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개인적 욕구는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기반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관여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어때요? 허용 영역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관여도가 높을수록 중요한 거고 비싼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패가 되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바로 클레임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죠. 허용 영역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거의 경험은 이제 우리의 기대 고객은 항상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대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거의 경험도 기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서비스 철학,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철학도 이 내적 요인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적 요인에는 이 4개의 항목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외적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외적 요인에서는 경쟁적 대안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시험에서 이 내적 요인에서 자주 건드려진 부분이 바로 이 과거의 경험이에요. 이 부분이 자주 건드려졌고요. 그다음 외적 요인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었던 게 이 경쟁적 대안이에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물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외적 요인은 경쟁적 대안, 그리고 구전, 그리고 사회적 상황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적 대안에 대해서 보게 되면 경쟁적 대안은 어떤 특정한 제품 또는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기대하는 수준은 그 고객이 이용하는 다른 대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내가 A 미용실을 이용을 해요. 근데 옆에 있는 B 미용실에서 30% 펌을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당연히 뭐예요? B 미용실은 A 미용실에 대한 경쟁적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30% 할인 때문에 그래 30%가 어디야 하면서 B 미용실로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적 대안이다. 다음 구전은 아까 얘기했죠. 기대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이 이 구전이 된다. 시험에서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서비스 품질 요인에서 그랜루스가 제시한 고객의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 시험에 최근에 아주 잘 출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대를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원천은 구전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기대 수준은 더 상승이 됩니다. 상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기업 요인은 촉진 그 기업의 광고 홍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또는 직원의 용모 복장이라던가 그리고 직원의 역량이라던가 유형적 단서라던가 기업의 이미지에 의해서도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이제 상황적 요인은 정상 상태에 대한 일시적인 변화를 의미를 하는데 구매 동기라던가 또는 고객 기분이라던가 날씨라던가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도 그 기대가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 상황적 요인에서요, 시간적 제약, 시험에서 매우 출제가 잘 되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바쁘거나 시간이 별로 없다면 뭐 예를 들면은 그 기대는 내가 서비스에 대해서 바라는 기대는 좀 낮아져요. 근데 그냥 내가 좀 바쁘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그걸 처리해 주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간적 제약에 의해서도 그 기대가 형성이 된다. 상황적 요인, 구매 동기, 고객 기분, 날씨, 시간적 제약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서비스 패러독스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패러독스란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좋아졌는데 오히려 소비자의 불만의 소리가 높아진 거를 우리가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비해 어떻게 보면 되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오히려 뭐예요? 더 악화되고 있는 거죠. 서비스가 악화된다고 느끼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현상을 우리가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죠.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서비스 패러독스 현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업화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 서비스 공업화란 기업이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노동 집약적 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는 거죠. 네, 기계로 대체하고 이거를 서비스 활동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공업화의 한계점, 자, 이러한 서비스 공업화의 한계점은 바로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으로 이어진다. 자, 그럼 5가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서비스의 표준화, 기계화죠. 자, 이 말은 서비스 공업화와 효율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이러한 그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인간적인 서비스를 뭘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기계로 대체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기계로 대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로 대체하다 보니까 인간적 서비스가 많이 결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요새는 어디를 가든지 다 ATM으로 많이 하죠. 키오스크 같은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생활 곳곳에 사람이 하는 거를 대부분 지금은 이제 자동화 시스템들이 많이 이렇게 대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인간적 서비스가 결여되고 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의 동질화인데 가끔 시험에 서비스의 차별화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시험에서는 차별화 아니죠. 서비스가 동질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이게 동질화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 서비스 기업마다 표준화된 매뉴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MOT 때 공부를 해봤겠지만 그 매뉴얼대로만 그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경직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결과 어때요? 각각의 어떻게 보면 고객 개개인에 맞는 그런 상황에 맞는 또는 개개인의 그 요구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개별성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점차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서비스 표준 매뉴얼에 갖고 있는 그림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이질성
때문에 또는 서비스의 무형성이라는 뭐 특성 때문에 그런 표준화된 매뉴얼화가 필요한데 너무 그대로만 우리 그 종사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한편으로는 서비스 매뉴얼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인간성의 상실이 있죠. 인간성의 상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서비스 기업에서 공업화와 효율성의 강조로 인간을 기계 부품으로 취급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한된 종업원의 노동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정신적이라던가 또는 육체적 그런 피로가 증가함으로써 바로 어때요? 이거는 서비스 제공에 연결이 되는 거죠. 즉 종업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래서 이러한 또한 종업원의 사기는 바로 뭐예요? 바로 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어때요? 제조업보다는 더 심각하죠. 왜? 서비스라는 거는 동시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는 즉시 사용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그러한 뭐 사기 저하,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의한 사기 저하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고객에게 바로 어때요?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조업보다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복잡화. 자, 손쉽게 인근 업소에서 수리받던 시대는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AS 받으려면 어때요? AS 센터까지 가야 되는데 그 AS 센터가 우리 바로 집 앞에 있지 않잖아요. 보통 시내로 나가야 됩니다. 차를 끌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이 이러한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 요새는 정말 그런 기술의 변화들이 되게 빨라요. 네, 빠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트북 같은 거 있잖아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요, 6개월에 한 번씩 그 신제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도 나올 때마다 어때요? 그 기능을 익혀야 되잖아요. 근데 익히지 못하고 판매하거나 상담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러한 너무 신속하게 변화하는 그런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게 바로 기술의 복잡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업원 확보에 악순환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교육 없이 채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때요? 낮은 임금을 채용을 하죠. 충분한 교육 없이 채용하고 낮은 임금을 채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서비스업의 교육을 해보면 정말로 그 서비스 종사원의 이직률이 되게 좀 심하죠. 예, 심해요. 물론 이제 참 그 누구의 잘못이냐부터 뭐 달걀이 먼저냐, 뭐 닭이 먼저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업에서도 그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충분한 좀 교육 없는 직원을 채용하면 교육시키고 좀 거기에 맞는 좀 임금을 설정해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금 자체가 좀 낮고 또 직원들로부터 뭔가 이게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이직률도 좀 높고, 또 높으면 어때요? 이 신입 직원들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할만하면 그만두고. 제가 그 서비스업에 계시는 대표님 분들에게 좀 많이 듣는 얘기가, 할만하면 그만두고 할만하면 그만둔다. 근데 분명히 그 그만두는 이유는 있단 말이죠. 예, 그 이유를 좀 이렇게 파악해서 근본적인 그 원인을 좀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때요? 신입 직원들을 채용하는 거죠. 그러면 경력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서비스 품질이 또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업원 확보에 악순환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많이 돼요. 이렇게 뭐 신규 고객,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인데 신규 고객이죠. 신규 고객 확보의 악순환,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신규 고객 확보의 악순환 아니에요. 그냥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인간성 상실이잖아요.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이 시험에 서비스의 뭐 물리성 상실, 이렇게 말 바꾸기로 또 출제가 됩니다. 네, 서비스의 물리성 상실은 또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패러독스에 대한 원인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서비스 실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마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 CS 리더스 관리사는 학자들에 대해서 묻는 게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또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정의를 묻는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벨과 잼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비스 실패란 고객의 기대 이하로 심각하게 떨어지는 서비스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항상 기대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기대를 형성하는 요인, 꼭 그 그랜 뉴스가 제시한 그 기대 요인 시험에 최근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해 두셔야 한다고 했죠. 기대 이하로, 근데 그 기대한 거에 비해 어때요? 그 기대 이하로 떨어지는 서비스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딱 경험하고 나니까 또는 제품을 써보고 나니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러한 서비스 결과, 성과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서비스 실패라고 한다라고 벨과 잼케가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허스켓, 세서, 하트가 제시한 서비스 실패란 서비스 과정이나, 여기는 과정이죠. 과정이나 결과죠.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서비스를 경험한 고객이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거다. 감정을 갖는 거다. 자, 벨, 잼케는 기대 대비 결과였다면 허스켓, 세서, 하트는 과정에 대한 결과인 거죠. 과정, 내가 서비스의 전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느꼈던 마지막에 그런 그 결과, 감정인 거죠. 이러한 마지막의 결과가 긍정적 감정이냐, 긍정적이냐 또는 부정적이냐 라고 솔직히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당연히 어때요? 실패라는 거는 좋지 못한 감정인 거죠. 네, 좋지 못한 감정을 갖는 것이다. 이게 바로 헤스케스에서 하트가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이제 베리, 레너드, 파라슈라만이 제시한 서비스 실패란 책임이 분명한 과실인 거죠. 네, 책임이 분명한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불분명한 과실이 아니라 책임이 분명한 과실이에요. 로 인하여 초래된 서비스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이것도 뭐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인데 이게 키워드인 거죠. 책임이 분명한 과실로 인해서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과실이 나타나는 거죠. 즉 이 말은 충분히 기업에서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인데도 어때요? 통제하지 못해서 서비스 실패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 문제는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이 아니므로 서비스 실패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을 얘기를 했다. 다음에 존스턴은 이거는 또 뭐냐, 또 달라요. 존스턴은 위와 다르게는 책임 소재 무관하게죠. 이건 또 다르죠. 네. 책임 소재와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뒷부분은 다 똑같아요. 네, 뒷부분은 동일한데 여기는 책임 소재가 있느냐, 여기는 책임 소재와는 무관하게요. 무관하게라는 거는 이와 같은 천재지변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소재와는 무관하게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거를 서비스 실패라고 한다. 그런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 문제도 막상 고객이 다쳐서 피해를 보지 않았느냐, 불편을 겪지 않았느냐, 이것도 실패에 해당이 된다
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다음에 자이나물과 베리, 파라슈라마는 서비스 실패는 고객이 지각하는 허용 영역, 우리 허용 영역 했었죠? 허용 영역이란 뭐야? 최대한 어쨌든 고객이 그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허용 영역은 개인의 그 경험에 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축적이다, 즉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객이 지각하는 허용 영역 이하로,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 쉽게 얘기하면 고객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서비스 성과, 이거를 실패로 정의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는 서비스 접점에서 열악한 서비스 경험은 바로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서비스 실패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꼭 그 학자들이 제시한 서비스 실패 정의에 대해서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서비스 실패에 대해서, 서비스 실패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정의가 아니고 유형. 네, 유형. 자, 그럼 어떤 서비스 실패 유형이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서비스 실패 유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또한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시험에서 자주 건드려졌던 내용이 핵심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 또는 접점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 실패 반응, 윤리적 문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거론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게 되면 가격이라는 거는 높은 가격, 터무니없이 제품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제시했을 때, 또는 불공정한 가격을 산정했을 때, 또는 가격 인상이 너무 많이 되었을 때, 이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편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치라던가 시간, 이런 것들이 불편했을 때, 그리고 대기 시간이라던가 대기 시, 대기 불편, 예약 시 대기 상황에 불편을 겪었을 때도 실패가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서비스 실패는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되죠. 서비스 실패 유형 중 핵심 서비스 실패에 전환 행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 서비스. 그러니까 핵심 서비스라는 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서비스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가 된 정말 핵심되는 코어 서비스인 거죠. 자, 그럼 보게 되면 제공자의 업무 실수가 들어갑니다. 제공자가 업무적으로 실수를 했을 때, 또는 서비스에 파멸을 가져올 때, 즉 뭐냐면 서비스의 파멸이라는 거는요, 정말 심각한 수준의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성형외과에 가서 눈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눈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서비스 파멸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서비스 실패를 했을 때예요. 서비스에 대한 제공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서비스 파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계산상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이런 것들은 다 핵심 서비스 실패에 해당이 된다. 다음은 이제 접점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입니다. 접점 서비스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제공자의 무례함이라던가 무관심이라던가, 또는 이제 전문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이 접점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이 실패했을 때. 그다음에 서비스 실패에 대한 반응인 거죠. 반응. 자, 실패가 됐어요. 됐을 때 그 서비스 제공자가 나타내는 반응,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느냐, 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 무반응이냐, 별로 거기에 시큰둥해, 내키지 않아. 이러한 서비스에, 그러니까 서비스가 결국은 실패가 됐어요. 실패가 됐지만 이거를 서비스 제공자가 어떻게 반응해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네,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패했는데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자의 부정적 반응이라던가 또는 무반응이라던가 내키지 않은 반응들은 어때요? 더 실패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 경쟁이라는 거는 경쟁자의 우수한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경쟁자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서비스 실패라고 본다. 그다음 윤리적 문제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안정상의 문제 또는 강압적인 판매를 했는지 또는 속여서 판매를 했는지 또는 이해관계가 대립되는지 네, 이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관계 대립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업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 또는 뭔가 윤리적으로 판매해서는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속여서 좀 판매하는 거 네,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비자발적 전환이라는 거는 서비스 고객들은 전환 행동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전환하게 되는 행동인 거죠. 계기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중단, 즉 서비스 제공자가 그만두었을 때 또는 고객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뭐 서울에 살다가 뭐 경기도로 이동하게 되면 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비자발적 전환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 서비스 실패의 정의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에서 보면 서비스 실패에 있어서 가장 그 순위가 높은 거, 가장 순위가 높은 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뭐죠? 바로 이 핵심 서비스 실패죠. 이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핵심 서비스가 실패했을 때 고객이 이탈하는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덜 중요한 부분도 책에 나와 있죠. 가장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 이렇게 같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